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금리죠.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은 상반기까지는 장기 금리의 변동일 것 같아요. 원래는 한두 달 전만 해도 기준금리 동결 시점이 저도 3월이라고 봤고요. 네. 5.0이 최종금리일 거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6월이 아니라 9월이 최종금리다. 이러면 시장금리는 4.5, 4.7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장 없는 거죠, 올해. 주식시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자, 이제 화요일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모셔야죠.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을 지금 다 체크해 오셨다고요. 네, 그거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법이죠, 관심법.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궁예가 되셔서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지 또 누가 매파적인 얘기를 할 건지 다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연준 위원들은 지금 어떤 쪽으로 머리 굴리고 있습니까? 11일부터인가는 아예 말 못하는 때가 이제 오는 거죠?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마 블랙아웃. 이번 토요일부터입니까? 네. 네. 내일 뭐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2시죠. 현지 시간으로 10시고 오전 10시고. 근데 아마 또 뚜렷한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나오잖아요. 이번 주. 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원래 뭐 청문회에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50bp 네, 올린다, 뭐 25bp 고수한다. 뭐 약간 데이터에 유연하게 열어놓고 있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 3월 22일 FOMC까지 좀 깜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 발언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네.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얘기한 거를 조금 종합해 봤을 때 FOMC에서 어떤 얘기, 어떤 의견이 나올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점도표는 의결권이 없는 분들까지 19명이 찍잖아요. 그래서 19명이 지난 12월에 네. 올해 연말에 근원 기준금리 주간값을 5.1로 전망했는데 이번에는 저는 5.3에서 5.4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까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아마 네.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미리 보는 FOMC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한 번 이제 올리는 건 뭐 당연히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몇 월이죠? 5월 2일, 5월하고 6월. 네, 6월 또 14일. 두 번 더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잘못하면 7월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워낙 그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네. 왜냐하면 6월 달에 올릴지 안 올릴지는 사실 5월 달까지의 경제 지표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세 번의 물가 지표와 세 번의 고용 지표가 남아 있는데 이거를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뇌피셜이죠.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확실히 전보다는 일단 많이 올린 횟수도 좀 늘어날 것 같고 최종 금리 수준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번에 또 FOMC가 뭐 항상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지금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보셨듯이 정말 금리가 4% 넘게 올라가면 10년물이 주가가 빠지고 또 내려가는 날은 또 주가가 오르고 금리에 따라서 춤을 추잖아요. 그 정도로 어닝이나 경기 쪽에서 한두 달 사이에 조금 어쨌든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오기는 어렵죠. 이거는 좀 굵고 추세적인 부분이고 지나고 보니 경기가 조금씩 좋아졌구나. 기업이익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조금 굵고 좀 추세적인 재료고요. 당장 뭐 지금 3월 또 4월 이번 또 상반기까지는 연준 때문에 울고 웃고 뭐 이렇게 시장이 춤을 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 금리를 쥐고 있는 것은 사실 기준금리죠.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하고 장기금리도 일단 기준금리가 더 높게 오래 유지되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근원 물가
이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가장 중요한 기준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어디로 갈지 하나하나 좀 보여주면서 예. 알려주시죠. 예, 지금 어쨌든 이 표를 보시면은 2018년 12월 19일 날 FOMC입니다. 왜 갑자기 2018년으로 돌아갔냐? 2018년 12월 19일 FOMC가 금리를 2.5%까지 올린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였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물 금리는 2018년 10월 정도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채 시장의 어쨌든 집단 지성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하는 2018년 연말 이전에 이미 두세 달 전에 시장 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2018년의 상황입니다. 2018년에 근원 물가가 실질적으로는 뭐 연준 위원들이 아직 2018년 12월 19일 날 스텝들이 쓴 거니까 결과물이 안 나왔지만 2.1%를 찍었어요. 결국 2018년에 근원 PCE가. 그런데 그때 어쨌든 최종 금리는 2.5%인 거죠.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중립금리가 그때 2.8이었습니다. 지금을 보시면 2022년 12월 14일 그러니까 직전 FOMC입니다. 네. 작년 12월 FOMC죠. 작년 12월 FOMC에서는 올해 근원 물가를 연준 위원들이 얼마로 봤냐면 3.5%로 봤고 그리고 중간값 기준금리를 5.1% 다시는 5.1%로 봤습니다. 그리고 중립금리는 2018년보다 오히려 낮아진 2.5%로 지금 전망했습니다. 조금 안 맞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도 훨씬 높아졌고 그 기준금리 레벨도 높아졌고 근원 물가도 높아졌는데 중립금리는 조금 오히려 낮아졌다. 2018년보다. 조금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이해를 못 하고요. 결국에는 이걸 보시면은 근원 물가가 2025년 2.1%로 지난 FOMC에서 찍었잖아요. 네. 연준 스태프들이 내년도 아니고 무려 후년 말에 2025년 말에 2.1%에 네. 되돌아갈 거다라고 찍은 얘기는 만약에 이번 3월 달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면 2025년까지 경기가 계속 안 좋다는 얘기예요. 고용 시장이 계속 펄펄 끓으면서 근원 물가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마지막 또 근원 물가의 퍼즐은 서비스업 인플레이션을 좌지우지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면서 근원 물가가 지금 올해 연말에 4.5, 현재는 4.7이죠. 근원 PCE 물가가. 그런데 연말에 3.5, 2024년을 지나서 후년 말에 무려 2.1%. 그러니까 연준의 경기에 대한 시각은 2024년, 25년 경기가 계속 슬로우 다운 되어 갈 거다. 이렇게 만들 거다. 통화 정책을 이렇게 의도하고 있다. 라는 답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좀 주목할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2018년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2.1%의 물가에 그 기준금리가 2.5% 거의 비슷했잖아요. 지금도 지금 4.7%의 근원 물가의 기준금리가 뭐 지금 현재 스코어는 4.75죠. 곧 5.0 되겠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와 기준금리가 좀 비슷한데 문제는 지금 4.7%의 근원 물가가 목표가 아니죠. 목표가 아니고 2.1%가 목표인데 그러니까 2.1%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연준 위원들은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조금 더 우리는
좀 금리를 조금 올려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면 1차 판정이 나옵니다. 네. 법원의 1차 판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1차 판정이 결국 1월의 지표가 1월의 물가, 소매 판매, 뭐 줄줄이 나온 또 고용 51만 7천 건 이런 것들이 1월 지표의 일회성이냐, 이례적인 거냐, 아니면 좀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앞으로 2월, 3월에도 계속 그렇게 나올 거냐, 라는 쪽에 어쨌든 시장의 판결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1차 판결이 이번 주 금요일 민간 고용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만 건이 한 20만 건, 21만 건 나오더라도 연준이 생각하는 2.1%에 도달하는 민간 고용은 한 10만 건 정도에 떨어져야 10만 건 정도로 떨어져야 네. 비로소 2.1%에 충족하는 고용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 팩트인 거죠. 자, 우리 김 프로님이 네. 이제 한번 살짝 한번 좀 우리의 언어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뭐 그 김 박사님의 언어가 제어의 언어예요. 아, 그럼 안 되는구나. 뭐 이해가 안 되신 대목이 뭐가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우리 여론조사 살짝 했거든요. 네. 어렵다 그러셔가지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어려운 거 아닌데. 뭐예요 그러면? 아니 가만히 계세요.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거 봐 어렵다니까. 첫 번째로 연준 위원들도 지금 네. 잘 모른다. 지금 연준 위원들도 잘 모른다. 네, 이 지표 네. 그 지난 12월에 발표된 이 테이블을 보면 네. 잘 모르고 두 번째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 근데 그 데이터에 가장 중요한 게 1월 달 지표가 이례적이냐 아니면 2월 달, 3월 달에도 지속될 거냐. 만약에요. 1월 지표라는 게 이제 발표될 1월 지표죠? 아니요. 이미 발표된 51만 7천 건, 소매 판매 3.0, 네네네네. 지금 서프라이즈한 CPI 이런 것들이죠. 1월 지표들이 이제 2월쯤 발표됐을 거고. 네, 2월에 발표됐죠 이미. 네. 네. 그런데 그게 이례적인 거냐, 계절적인 요인이고 네. 또 뭐 어쨌든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샘플의 변화, 벤치마크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이례적인 거냐, 아니면 이게 계속될 거냐. 라는 것에 굉장히 중차대한 이번 주 고용 지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1월달 지표 보고 이 도대체 뭔지 조금 아마 좀 불안하거나 혹은 헷갈리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텐데 2월 지표가 나오는 걸 봐야 이제 이게 흐름인지 아니면 1월 지표가 워낙 이례적으로 이상하게 나온 건지. 네, 그래서 저도 그걸 판단하고 뭘 할 거다. 네, 그래서 조금 어쨌든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1월 지표는 다 높게 나왔죠. 고용, 서프라이즈했죠. 물가, 네, 다 높게 나와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금리를 도저히 뭐 낮출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네, 1월 지표가 얼마만큼 높게 나왔냐면요. 일단 51만 7천 개 민간 고용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1월 소비자 물가가 헤드라인이 6.4% 나왔는데요. 네. 근원 물가가 5.6%로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3.0 나왔는데 22개월 내 최고치고요. 뭐 PC 물가 지금 말씀드렸고 소비 지출도 전월비 1.8%인데 팬데믹 후 2년 만에 최고폭 상승이었고요. 네네네. 1월 개인 소득이 0.6%인데 이것도 서프라이즈했고 소비 심리도 67, 13개월 최고치고요. 네. 이게 1월 지표는 한마디로 금리가 한 6%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어요. 1월 이대로 만약에 보면. 되면 9월까지 올려야 돼요. 9월까지. 1월 지표만 보면. 네. 1월 지표가 계속 그런 추세로 간다. 네. 그러면 9월까지 금리 올려야 돼요. 25bp씩 해서. 6%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12월 지표랑 비교해 보면 대충 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2월 지표는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갑자기 1월만 팍 뛴 거면 그럼 뭐 좀 이거는 좀 갑자기 이례적인 거다. 혹은 뭐 12월도 막 엄청 높았는데 1월도 계속 높으면 이건 추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월 달에 이제 1월 달에 항상 좀 벤치마크 조정이 있거든요. CPI 같은 경우도. 네네네. 그다음에 가계조사 쪽에서는 인구 샘플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노이즈가 있는 거죠. 1월 달 그리고 거는? 따뜻한 날씨 이런 부분들이 1월을 조금 이례적인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다. 물가, 고용 모두. 첫 번째는 연준 위원들도 데이터 디펜던트적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라는 그거 거고요. 이제 3월 중순 다 돼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FOMC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그 뉴 데이터들, 그러니까 2월 달 데이터를 풀리 다 보고 결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의존적일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많은 의원들은 어제 그 반기 그 통화정책 보고서 연준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그걸 보니까 2%의 물가로 되돌아가는데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다. 충분하다. 이런 추세로 가면 2% 물가 도달한다. 우리가 잡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주가가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예. 아무튼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1월 지표가 조금 이례적이고 조금 통화 정책의 시차, 누적적 효과에 대한 시차. 지금은 당장 물가가 안 잡히지만 네. 뭐 하반기라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잡힐 거다라는 그런 의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찜찜한 거죠. 그분들도 1월 달 지표가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레리 서머스라든지 뭐 일부 연준 위원들은 뭐 지금 매파적 발언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5.5까지는 올려놔야 된다. 6월까지는 뭐 베이비 스텝으로 3번 올려야 된다라는 걸 이제 기본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이미 작년 12월에 FOMC에서 위원들은 2.1%를 잡는 것을 2.1%의 물가로 되돌아가는 시점을 2025년으로 보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연착륙을 경기도 잡고 경기도 방어하고 물가도 천천히 잡는 전략을 이미 표현한 거예요. 이 테이블에 이게 SEP라고 이제 연준 통화정책 하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돌발 변수가 생겼죠. 1월 달 지표의 일회성. 그리고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금요일 날 한 22만 건 정도의 신규 민간 일자리가 나온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조금 예상치를 살짝 윗돌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나왔을 때 다다음 주 이제 CPI를 거쳐서 다다음 주 3월 22일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이제 또 SEP를 공표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에 중요한 점도표가 네. 어떻게 찍힐까? 이 새로 찍히는 점도표는 지금 보셨던 지난 12월 FOMC의 점도표 5.1%의 올해 연말 근원 PCE 물가에서 얼만큼 높아질까? 몇백 bp 높아질까? 이제 이게 초점인 거죠. 3월 그 점도표를 보시면 대략 금리 스케줄은 나오는 거죠. 일단 뭐 또 3월 달에 또 발표되는 뭐 CPI나 또 4월 달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또 줄줄이 또 5월 달, 6월 달 FOMC의 통화 정책 회의에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 뭐 그때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난 2022년 9월 FOMC고 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 근원 PC입니다. 윗게 2022년 작년 9월에는 이렇게 의견을 보인 거죠. 전망을. 그리고 이게 그 진한색, 파란색으로 이제 음영을 칠한 부분은 작년 말 FOMC에서의 올해 말 근원 PC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올해 이번 3월 22일 FOMC에서는 저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근원 PC 물가가 조금 살짝 오른쪽 동진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동진하고 있죠. 작년 12월보다 굉장히 많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3.7 정도의 가장 많은 위원들이 좀 어쨌든 요거는 이제 연준 스텝들이 하는 건데요. 한 3.7에서 한 3.8 정도를 찍는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가장 많은 저기가 지킬 것 같고요. 네. 기준금리도 2022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혔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지켰죠. 작년 말 FOMC에서는 기준금리 올해 말 기준금리 목표입니다. 네. 중간값이 5.1이었고요. 5.13에서 5.37 정도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배팅을 했죠. 점을 찍었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짝 5.3에서 5.4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bp나 300bp 정도 올라가면서 정확하게는 5.38에서 5.62 정도의 그러니까 5.75에서 6.0은 소수고 그리고 대부분은 5.5에서 5.75 정도의 9명이 지킬 것 같은데 아마 5.5의 많은 의원들이 조금 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6월까지 25bp 인상은 거의 이제 좀 확정. 그냥 가는 거고 시장도 이 정도는 이제 아주 뭐 맷집이 세져가지고요. 크게 놀라지도 않을 겁니다. 뭐 그렇구나. 뭐 올 게 왔네. 그럼 베이비 스텝 3번 정도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네. 3월 포함해서. 네, 네, 네. 네. 5.5 정도가 아마 최종금리. 네. 네. 근데 연준의 기본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어쨌든 물가는 아주 느리게 잡히고 경기도 크게 훼손이 안 되고 그런 쪽에 어쨌든 물가와 경기 경로를 유지하면서 연준의 정책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기 하긴 때문에 물가가 급속도로 빠져버린다는 건 경기도 그만큼 급냉한다는 얘기와 네. 일맥상통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글쎄 잡히기만 하면 둘 다 마일드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도 연준이 할 일도 생기고 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급냉시켰다는 비난이 네.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네. 현재 시점에서. 네. 그죠? 예. 물가 잡으려다가 그냥 뭐 무슨 초과상가는 아니지만 그런 비난이 한 번 더 나오면 제롬 파월도 굉장히 난감할 텐데 그러니까 저 정도 컨센서스로 그냥 쭉 가면은 그래 뭐 100점은 아니지만 한 70점 80점 맞았네 이런 느낌을 갖게 할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물가 중에 역시 뭐 제일 저희 주거비예요. 아니요, 주거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주거비는 문제 안 돼요. 서비스 물가? 지금 뭐 주거비 물가는 아직은 그 CPI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네네.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미 미국의 민간 회사들이 발표하는 레드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는 이미 떨어졌어요. 신규 렌트 계약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통계로 잡히는 게 한 두세 달 이후면 하반기부터는 확실하게 잡힐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서비스 물가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서비스 물가는 코로나가 이제 지금 완전히 종식되면서 사람들이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그 계절성 혹은 뭐 이렇게 시즈널리티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미국 시장이 왜 물가가 이렇게 높을까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 350만에서 400만 명이 팬데믹 때 노동시장에서 없어졌잖아요. 네. 이게 큰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의 공급 곡선을 지금 크게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5년 뭐 10여 년간 보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엄청났어요. 네. 너무 호황이었기 때문에 장기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어쨌든 쌓아놓은 잉여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적으로 튼튼해졌고요. 네. 그런 측면이 왕성한 고용과 새로운 어쨌든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고급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번에 뭐 기술주 기업들 조금 해고했지만 네. 한 10 고용하고 한 1 해고. 10분의 1 해고한 거예요. 그래서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기업들이 장기간 너무 호황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이다. 지금의 어쨌든 고용시장의 뜨거운 현실이 네. 환경이 좀 구조적이고 쉽게 식지 않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반기부터는 식을 거예요. 연준의 의도대로 식고 조금 더 시차가 조금 있을 뿐이지 네. 하반기부터는 근원 물가조차도 아마 잡힐 거다. 마지막 퍼즐도 아마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금리죠. 시장 금리. 네. 만약에 이런 베이스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뭐 일단 주식 투자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은 상반기까지는 장기 금리의 변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 근원 PC 물가와 국채 10년물인데요. 지금 빨간색 선이 미국 국채 10년물이고 파란색 선이 근원 PC 물가를 이제 표시한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2018년 12월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최종 금리 인상이 찍힌 2018년 12월 이후에 그 전후로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그 방송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2000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고 기준금리 동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는 한두 달 전만 해도 기준금리 동결 시점이 저도 3월이라고 봤고요. 네. 5.0이 최종금리일 거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이게 5.5가 되니까 바로 국채금리가 떨어지던 국채금리가 4%까지 살짝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이게 만약에 9월 달 6월이 아니라 9월이 최종금리다 이러면 시장 금리는 4.5, 4.7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장 없는 거죠 올해. 주식시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이 최종금리 인상일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근원 PC 물가가 연말에 그래 연준 말대로 3.5 뭐 저는 한 3.7 정도 찍힐 것 같은데 연말에 그리고 2018년보다 기대 물가가 높잖아요 지금. 네. 지금 기대 물가를 보시면은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팁스와 국채금리 10년물을 뺀 둘 다 10년물이죠. 소위 BEI 채권 시장에 내재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2018년 수준보다 다 높습니다. 그렇게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고 근원 물가도 앞서 보셨듯이 높죠. 네네. 근원 물가도 높고 그리고 최종 금리도 5.5로 높고 다 높죠. 다 높은데 10년물이 3.5%를 깨기는 이런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6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 그 기준금리 인상이다라고 하면 네. 채권 시장은 요동칠 겁니다. 아래쪽으로. 채권 빠진다. 강세 쪽으로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 박사님 미국채 10년짜리 4.0 어라운드 찍었잖아요. 조금 높게도 찍고 좀 빠져져 있는 3.9 몇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올해 고점은 찍었다고 보세요? 10년물? 조금 안 찍은 것 같아요. 한 4.3 정도 뭐 그러니까 거의 찍었는데 예. 활용 점정은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냥 들고요. 예. 근데 피셜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금리가 원래 5.0으로 봤다가 5.5로 높아지면서 조금 약간 4.0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고용이 바로 잡히면 모르는데 예. 임금이 바로 안 잡히면 잘 안 내려올 거고요. 좀 지그자기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리고 근원 PC도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좀 지그재그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횡보하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4.0 근처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면 일시적으로 뭐 한 4.3 정도 뭐 그러니까 뭐 거의 4.0이면 저는 채권 사겠어요. 뭐 그걸 어떻게 지금이네요, 맞춘지. 네, 채권 뭐 가격 바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올해 뭐 적어도 주식으로 치면 무릎이나 뭐 네, 종아리쯤으로 왔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국채 10년물 금리 변동폭이 저는 레인지가 3.3에서 4.3 정도 레인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4.3, 4%에서 사면 거의 조금 뭐 세이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6월 금리 동결은 어쨌든 한두 달 전인 조금 4월이나 5월 정도의 시장 금리의 피크를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고요. 네. 단 이제 근원 물가 안정세가 더디지 않습니까? 더디기 때문에 금리 안정 속도도 더딜 거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빠질 거다라는 거고 연준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거다.
자기네들이 2025년까지 근원 물가를 2%의 목표로 되돌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 하강을 원하지도 않고 그 얘기는 급격한 물가와 물가 하락과 급격한 시장 금리의 하락도 지금 대다수의 연준위원들은 머릿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장기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이렇게 쭉 보고 빠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집니까? 2024년까지 장기 금리는 계속 하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하는데. 네, 지금이 거의 피크인 거고. 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할 거다. 아, 그래요? 올해까지만 보면 뭐 한 몇 개월 이제 어쨌든 7, 8개월 남았는데 연말까지는 한 3.3에서 4.3의 레인지가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금리 상황을 저희가 잘 좀 주시하면서 요즘 채권 투자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분들도 뭐 그렇죠. 3개월물, 1개월물 하여튼 별별 채권 뭐 ETF니 아니면 뭐 이렇게 네. 증권사에서 문자도 많이 오고 2년물 ETF가 굉장히 거래가 늘었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금리라면 주식시장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네. 만약에 4.3을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으로 4%를 넘는 거지 4.5, 4.7 가격에서 4.3을 간다. 이거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면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4% 넘는 거는 정말 절호의 찬스다. 네, 라는 것으로 볼지 아니면 4% 넘는 거를 5% 가기 위한 이제 통과 지점인지 라는 것은 뉘앙스가 다른데 저는 전자를 보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4%에서 올해 연말에는 한 3%대 초반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주식시장의 금리 대비 마켓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큰 폭으로 훼손이 되지 않으면서 꾸역꾸역 버텨나갈 거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전체 연준에 대한 이야기 또 금리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시장 또 SM 뉴스부터 해서 별별 뉴스들이 좀 많으니까요. 네, 한번 여미사 모시고 여미사님 모시고 바로 한번 증시 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한진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